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국회의원이신데요. 우리 박선원 의원님 상하이 총영사도 지내셨고 국정원에도 계셨고 청와대도 계셨고 우리 12.3 내란에서는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해주신 박선원 의원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의원님 오늘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걸 예. 한 문장으로 한다면 네. 관계 회복의 출발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둘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관계 회복을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면서 이제는 30년 된 한중 관계, 국교 정상화 1992년 이후에 30살이 넘어가는 한중 관계, 이제 알 만큼 아는 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성인이 된 한중 관계,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새로운 게임도 시작되면서 그러나 그 방향은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한중 간의 국빈 방문이 교차로 성사될 수 있었다. 작년 10월 1일 한중 정상회담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경주에서 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대통령께서 북경을 방문해서 두 달 만에 국빈 정상회담을 갖는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복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예. 첫 국빈 정상 외교이자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에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중국이 이번에 초청을 했는데 네. 이런 왜 초청을 했을까? 이런 빠른 속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 하나는 이제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계셨어요. 왜 그러니까 그랬죠?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서 7월 중하순에 미국으로 넘어와라 예. 하는 게 원래 미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넘어올 때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끝낼 수 있는 숙제를 다 끝내와라.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된 거죠.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국익 수호를 위해서 그렇지만 진지하고 치열하게 미국하고 협상을 했고 그 결과 에이펙 그 경제에서 열린 이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새로운 단계로 한미 관계를 일종의 그 탄탄한 그 반석 위에 올려놨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이 일본하고 중국인데 일본은 벌써 한일 정상회담을 간단하게 되긴 했지만 3번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보다는 중국을 먼저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요. 예. 근데 이제 중국보다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일본을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사표시도 일본에서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대통령의 그 안전이 보장되는 그 좋은 숙소가 확보되지 않고 또 공사 중이고 예. 딱 한 군데 묵으실 때가 있었대요. 예. 일본 왕이 가는 그 나라현의 예. 숙소. 근데 그게 공사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사실상 서로 하고 싶었지만 이제 미뤄졌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가급적 빨리 하자.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신년 벽두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있죠. 보통 저희가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하고 이제 면담이나 회담을 할 때 1월 3일부터 6일까지 매년 아프리카를 갑니다.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죠. 네. 아프리카를 가가지고 누구도 연초 신년 벽두에 아프리카에 신경 안 쓸 때 아프리카를 가서 그렇게 공을 들여요. 아프리카가 약 55개국 이상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유엔이라든지 뭐 국제노동기구 ILO라든지 이런 데서 수싸움을 해야 될 때, 표 대결을 해야 될 때 아프리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공들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초점을 맞춘 신년 벽두의 속도감 있는 정상회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나름 뭐가 생각이 있어서 초청한 것 같은데 왜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중 간의 관계는 늘 한미 간의 종속 변수처럼 비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한미 간의 관계가 좋으면서 미국이 자 이번에는 중국을 포위하자. 뭐 바이든 때처럼 아니면은 뭐 중국하고 무역 전쟁 할 때 내 옆에 서 있어라 하는 것이 이제 계속된 미국의 요구잖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미국하고도 더 높고 더 넓은 관계를 구축하고 중국하고도 새롭게 관계가 악화된 것을 회복해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욕구, 한중 관계를 개선시켜서 모든 분야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싶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졌는데 트럼프하고 잘 안 풀릴 것 같은데 좋아졌는데 그럼 나하고 못할 거 없지 않냐. 빨리 와라. 안 그러면 미국하고는 좋아지는데 중국하고는 멀어지는 것처럼 그림이 보여지고 거기에 지금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속에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 그다음에 한일 관계는 좋아지고 미중 관계는 서먹서먹한 상태에서 일중 간에는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그런 그 안 좋은 분위기를 뭐랄까 좀 이렇게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좀 실익이 있다면 어떤 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CCTV하고 또 한중 관계 정말 중요하다. 또 중국에 도착하셔서도 시진핑 주석이 말했다시피 한중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중 관계의 기본 구조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중국도 우리에게 뭔가 이 숙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내가 말로 할 게 다 했다. 심지어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말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당신도 보따리를 풀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 보따리를 중국이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탤런트 한 분을 만났는데 네. 이 한한령 이게 해제가 돼야 그래야 한국이 현재 이 좀 더 세계적인 확산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이 한양령 메시지나 이런 게 상징적인 메시지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한령 한국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제한하고 또 중국 사람이 한국에 관광 가는 것도 제한하는 것 그것이 한한령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일종의 그 한국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이제 한한령이 발효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한중 청년 교류도 막고 공연도 막고 그다음에 K-팝이라고 하는 그 음악 들어가는 걸 막고 영화, 드라마 모든 걸 막습니다. 게임 산업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어떤 거는 베껴서 자기들이 해버리면서 우리 게임 산업도 침해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무궁무진한 K컬처, 한국 문화의 어떤 시장성이랄까요? 그것의 도약대가 됐던 게 중국 시장인데 그걸 막아버린 거죠. 예, 중국은 절대로 한한령을 했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첫 번째는 이제 관광을 얼마나 많이 풀 거냐. 예를 들면은 대도시 몇 개 한 네 군데 대도시만 우리나라의 그 단체 관광 오는 것을 풀어서는 안 되고 이제 전면적으로 한국에 관광 오는 것을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탤런트들이 드라마를 찍으면은 10배 이상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그 드라마 제작 똑같이 들어도 중국에서 10배 이상 받고 가수도 중국 가면 10배, 15배 이상 몸값이 뜁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국제적인 가격이 돼요. K-팝에 다른 나라 진출할 때. 그래서 이 한한령에 대해서는 한한령을 해제한다가 아니라 관광객 더 보내겠다. 그다음에 공연, K-팝 가수 공연을 당장이라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는 공동 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곧 한한령 해제에 매우 중요한 실질적인 신호이죠.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망하시기를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한국으로 많이 왔을 때 네. 우리나라 자영업이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렇죠. 또 하나 우리나라 배우들이 중국에 가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네. 결국은 시장도 확대되겠지만 글로벌로 브랜드 다른 시장 나가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되고 네. 몸값이 10배 뛰니까. 그렇죠. 그다음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좀 더 개방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일어날까요?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대본을 검열하다시피 합니다. 중국 배우가 이 말을 할 때 중국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또 한국 배우가 이 말을 할 때 중국 사람이 영향을 안 받을 거냐. 그래서 영화의 한중 공동 제작 같은 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잘된 영화를 수입해 가는 것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
충분히 몇 개 작품에 대해서는 드라마를 시범적으로 한 두세 작품 정도는 뭐 한 6개월 내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광객은 많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광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저는 중국 지도자들 만날 때 생각하는 게 한류를 엄청 그 한국의 문화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예. 한국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문화 상품을 만들어냈을까라고 예. 얘기하면 저는 시장의 개방성이다. 우리가 저희가 잘할 때 보면은 영어 배운다고 팝송 듣고 예. 영화는 홍콩 영화 보고 예. 만화는 일본 만화 보고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저항의 문화를 그렇죠. 만들고 예. 그다음에 저희 자식 세대는 세계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세계의 문화에 힘을 얻었듯이 예. 한국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 지도자들이 과감히 문을 열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층 영어로 하면은 이 생각의 발랄함이 우리 문화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또 잘된 것에 대해서는 따를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사고의 발랄함, 신축성, 탄력성 이런 것들인데 개방성, 융합까지 겹치면 사실은 이 15억 인구를 아직까지는 관리 통제해야 되는 이 집권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변한 게 있습니다. 위챗이라고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우리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이들 사이에 중국 안에서 정보의 교류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정보 통제는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창조적이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스타트업 웬만한 건 세계에서 히트를 쳐요. 그러니까 창조성, 자유, 그리고 정보의 어떤 그 개방성과 이런 공유 이런 것들은 이제 막기 어렵다는 것을 중국도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류를 받아들이는데 대한 거부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건 내 기대입니다. 좀 중국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중국에 가면 한국에 이제 가수들이나 이렇게 가게 예. 되면 막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예. 대한 좀 두려움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 지금 자영업이 어려운데 이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예. 어제 새벽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거기에 중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한 나라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 한일 정상회담보다 한국을 먼저 초청했어요. 예. 예. 그렇죠. 이때 중국도 뭔가 한국에 대해서 바라는 카드가 있을 텐데 그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만 문제. 대만 문제. 예, 대만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 달라.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해 달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역대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표명을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한다. 그 대신 중국도 동북아시아와 대만이라든지 이쪽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부담스러운 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의 중국에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건 한쪽에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뭐 대만 포위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그 에너지 수송로, 한 석유 60, 수송로 60% 이상의 그 중동 루트를 통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하되 대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자유는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고 또 과도한 그 대만 해협 동중국해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군사훈련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중국이 이제 북한을 움직여가지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를 촉진하는 이중 페이스메이커 이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이런 구상은 일어날까요? 아니면 일어나면 어떤 한반도 정세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자극해서 뭐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싫고 또
북한이 미국하고 너무 빨리 대화해가지고 마치 이제 나는 이제 미국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적절하게 미국하고는 긴장 갈등을 하되 그러나 과도하게 중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 편을 들을 어려운 처지에는 끌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에게 어떤 입장을 이렇게 요구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 단계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상당히 열성을 부렸는데 이미 핵을 개발한 지 꽤 한 10여 년 이상 돼버린 이 상태에 이르니까 예.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같이 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전달할 텐데 중국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실제로 뭐 압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거는 안 할 것이고 실제로 의미 있는 메시지 전달 그러니까 지금은 육자회담은 아니더라도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이라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전통적인 중국의 입장은 쌍중단, 쌍교병행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네. 얘기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중단하면 미국은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겪으면서 북미 평화 협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런 거였는데 예. 북한은 비핵화 이 말 자체가 나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예. 중국의 전통적인 이 쌍중단, 쌍교병행 이런 것이 과거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유효한 것일까요? 지금 중국이 늘 강조한 거는 하나는 상호주의. 이쪽에서 이 정도 하면 당신도 이 정도 해라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쌍중단, 둘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동시행동의 원칙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동시행동의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재도 가급적이면은 해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그 핵을 감축하든 뭐하든 간에 뭔가는 해라라고 하는 입장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쌍중단, 쌍계 병행은 기본 입장으로 요구한다기보다는 재강조. 다시 한번 우리 중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쌍중단, 쌍계 병행에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할 겁니다. 북한은 그것이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하고의 핵 군축 협상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핵화가 아니고 핵 군축 협상이라면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핵무기를 다 포기해서 핵 보유 국가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인데 내가 뭐 30개 갖고 있다, 60개 갖고 있다면 부분적으로 좀 줄이는 건 하겠다. 이제 중단하거나 뭐 그렇지만 줄이거나. 네, 그렇지만 그것도 먼저 움직이지는 않겠다. 하는 거고 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을 거는 순간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림도 없다. 우리는 핵포기 안 한다. 그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 중국의 쌍중단, 쌍계 병행에 대한 입장도 사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하고 미국이 좀 입장을 밝힐 때가 됐어요. 자,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핵 군축을 시작을 하되 핵 군축에서 네 마음대로 끝날 수는 없는 거다. 너는 국제사회 이론으로 돌아와서 비핵화를 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건설적인 핵인자가 될 수 있고 너도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하는 그 정도의 틀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메시지를 발신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제 확성기 방송을 안 하니까 저쪽도 확성기를 안 하고 또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금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낮은 수준에서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비핵화에 대해서 북이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빈 변종을 대외적 시동을 거는 첫 단추라고 했는데 NSC에 옛날 계셨잖아요. 예. NSC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후속 조치는 뭘까요? 저는 NSC보다 우리 이광재 지사님 하셨던 그 상황실의 업무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안보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문제는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은 왜냐하면 한중
청소년들의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 문제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통령께서는 이제 샹해에 가셔가지고 그 우리의 독립 투쟁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를 돌아보시는 그런 계획도 갖고 그런가요?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SC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있어야 되니까 국정상황실과 대통령 정책실이 하나가 돼서 그 관계장관 회의 같은 거 좀 더 큰 틀에서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기 지금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상해 우리 임시정부 저기에 예.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저기 상해 임시정부 건물 우리가 사자, 예, 우리가 운영하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예. 이번에 가시면 뭔가 한중간에 좀 좋은 합의가 이루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그 상해에는 저 눈물 나더라고 하니까요, 그죠? 석고문 네. 스타일의 집이라 그래갖고 1층에 문은 문 돌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판으로 상해 임시정부. 네, 석고 문으로 해가지고 문은 돌로 돼 있고 들어가는 그 문 자체는 나무 문이고 안에 들어가면은 2층, 3층까지 연결되어 있는 생활집이에요. 그렇죠. 네, 저거를 석고문 스타일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9개가 쭉 연결돼 있어요. 그 중에 3개만 중국 상하이시의 황포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황포구에서 맞아요. 문화재로 자신들의 문화재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전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못합니다. 네. 저거 하나 바꾸지도 못해요. 전시하려 그러면은 우리 독립기념관장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이거 새로운 유물이 있고 상하이 총경사를 네. 했으니까 잘 아시겠구나. 네, 새로운 사료가 있으니까 좀 바꾸자면은 5년 10년만 한 번씩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걸 황포구 청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국 상하이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면은 그 천진이 상해시 서기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전체를 사시려고 했거든요. 저거 살려고 그랬죠. 3칸인데 전체가 9칸이거든요. 근데 이 9칸에 어떨 때는 일본 구급하고 와가지고 시위도 하루 하고. 종일 뭐 일본 노래 부르고 이런 아주 나쁜 행동도 막 하고 있기에 이거 전체를 사서 정말로 그 중국에 있는 여러 유적들이 있거든요. 가흥이라고 하는 곳에도 있고 항저우대도 있고 남창에도 있고 충칭에도 있고 임시정부에게 돌아다녔거든요. 그 일본의 공격을 피해서.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눈물 나는 곳인데 저거를 우리가 소유하면 제일 좋고 예. 저걸 우리가 운영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예, 많은 운영하고 좀 전시 공간도 넓히고 맞아요. 그렇게 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이 얼마 발표한 그 자기 부상 열차 예. 시속 600km짜리 네. 철도를 얘기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가시면 보시게 되실까요? 중국이 보여줄까요? 아니 보여주려고는 할 텐데 대통령이 타실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내려가셔서 천진이 상해시 서기하고 이제 오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똑같이 경제에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저기 중국 상해하고 그 밑에 저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장성, 강소성 이쪽은 중국의 핵심 고기술 산업. 중국식으로 말하면 고신 산업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우리는 하이텍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그 관장하고 모든 중국의 새롭고 그 높은 기술이 중국의 샹하이하고 심천에서 나온다. 항저우에서 그렇죠.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저기 가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경제 외교를 정말 더 한번 주력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거 타실 시간은 좀 없을 것 같네요. 뭐 중국은 아마 아주 기술이 선진적으로 도약했다는 부분에서 보여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이번에 중국에 가시게 되면은 아마 중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걸 많이 발견하게 될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의 한중 간의 기술 협력 이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그 이념 분야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좀 엄격하지만 그러나 이 경제와 기술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건 매우 탄력적이고 정말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 칭화대 앞에서 중간촌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회사 설립하면 돈도 줘요.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실패해도 그 돈 떼도 좋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술 개발을 하는데 그러한 기술 개발의 정신은 오히려 이제는 전 세계가 배워야 될 정도로 그렇죠. 마음껏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이 더욱더 피어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겁니다. 이제 중국은 자본도 우리보다 많아요. 그렇죠.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네이처지가 됐든 사이언스지가 됐든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그 이과 전문 이공계 공대 학술 발표 논문을 가장 많이 내는 것도 중국이에요. 중국이 워낙 인구도 많고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배우고 서로 기술 접목도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이재명 외교의 핵심은 실용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저희 같이 막 안보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스스로 검열을 이 말 하면 될까? 이 말 해도 돼? 병난도 정신, 고려와 송나라의 협력, 그리고 기업인이 양국 기업인이 양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이고 정말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한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도 정말 어떤 터부 금기를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술 협력, 자본 협력까지도 할 의향을 갖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역사상 보면은 박지원의 열하일기 보면은 조선에서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그랬잖아요. 예. 네, 막상 베이징에 가보니까 아주 문명 국가를 발견할 네. 수 있었는데 이제 과거의 중국 많은 분들이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서 이 기술의 발전, 한국과 같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가는 뭐 이런 아이템을 찾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아주 넓은 분야를 다 말씀하셨어요. 뭐 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기술 산업과 AI를 융합해가지고 같이 나가자. 또 자본이라든지 뭐 기술 협력 많이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제 바이오라든지 지금 중국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고령화되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60대 이상이 이제 많아지고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류의 그 건강을 위한 어떤 바이오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바이오도 중국의 그 샹하이에도 매우 발달해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생산 능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카피약이라 그러잖아요. 제너릭 새로운 신약이 한 15년, 20년 지나면 바이오 카피약으로 시밀러를 통해서요. 많이 이제 내는데 이런 거 시장은 석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그래서 제약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거다. 저도 그 지금 바이오 산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국 약이다 예. 이렇게 되면 세계에 팔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한국은 또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또 세계적인 나라인데 예. 그럼 또 이거는 약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팔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렇죠. 한중 간에 이런 바이오 협력을 하게 되면 또 헬스케어 협력을 하게 되면 예. 미국이 견제하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니까 예. 그죠? 요새 거의 모든 그 임상 실험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같은 실험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처럼 많은 데이터 자료를 축적해서 더 높은 기술로 올라가고 그것이 표준으로 되잖아요. 전 세계 표준으로 되고 하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뛰어들어서 바이오도 이제 함께할 만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와 그 실제 의학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뭐 이제 미국 사람들 한국으로 이제 수술 받으러 와야 될 정도예요. 그럴 정도의 그 의료 뭐 수준, 그 다음에 제약 기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한국의 어떤 기술 특허에 대한 어떤 그 단단함을 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그 기술 협력, 지적 협력까지도 바이오 분야에서는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또 하나 이제 한중 청소년 교류 부분에서 유럽이 전쟁을 딛고 하나의 유럽이 되는데 보면은 유레일 패스, 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같은 게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유럽의 사상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아시아 레일 패스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애닝강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국에 애닝강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잘 알다시피 우리 아주 가까운 웨이하이 위해 이런 쪽은 우리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200 한 배로 해도 한 260km밖에 안 돼요. 가깝죠. 인천까지. 그러니까 이제 한
한중 관계를 위해서 북한까지 통과해서 뭐 유레일 패스처럼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이 스스로 우리가 중국에 여행 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싸게 유레일처럼 차이나 레일 끊어주고 중국에서 오는 중국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마음대로 교통카드 끊듯이 일일권이든 한 달권이든 끊듯이 그렇게 한중 그 레일 그 패스 수학여행 같은 거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렇죠. 예.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는 서두르지 말고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 한 해를 아마 한중 외교를 시작해서 올 한 해는 아마 외교의 시대, 새로운 신질서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역대 대통령이 보통 1년 반 돼야 이제 국정을 장악하고 다른 장관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국정 지시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6개월 지났지만 이제 지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속도의 목표가 뭐냐? 이제 그렇죠. 말씀하신 게 답변한다면 속도의 목표는 성장이다. 성장이다. 그래 키워드는 성장이다. 국제적 위상도 더 높고 키우자. 대한민국의 몸집이 더 커져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인구도 줄고 노령화되고 뭐 자꾸 뭔가 줄어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뭔가 더 키워나가자. 어떻게든 우리 경제도 키우고 위상도 키우고 그리고 국민의 행복도 키우고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서 평화도 키우자라고 하는 성장이 뭐 아주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정말 성장이라는 말을 25번 가까이 하셨다는데 대통령은 성장을 속도감 있게 해서 완전히 앞으로의 5년 동안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단계를 올려놓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결국 실용하면 그게 뭘까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 한미 동맹도 튼튼하게 하지만은 한중 관계의 관계 회복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한미 동맹 한중 관계 관계 회복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내 삶이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죠? 오늘 4,457인가요 코스피? 네. 그리고 코스닥 945 뚫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딱 한 가지만 버틴다면은 실용 외교하면은 그냥 이익이 되면 다 한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용 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하는데 원칙은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외교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상호 존중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상호 존중. 평화와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가치와 원칙 하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 우리한테 수입 조금 더 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된다면 우리가 상호 존중 안 해도 된다. 뭐 우리 좀 얕봐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결코 대한민국은 상호 존중, 평화라고 하는 가치 위에서 국익을 추구한다. 평화와 상호 존중 원칙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그리고 실용 외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 김경환님께서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너무 중국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을 더 중시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탈중국이냐 친중이냐 그 이분법이 아닙니다. 경쟁의 시대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시장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살 길은 중국을 끊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쓰는 전략, 용중국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미중이 서로 부족한 걸 갖고 싸울 때 우리는 둘 다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진 나라가 될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만드는 걸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only one. 판을 바꾸는 건 구호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포지션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힘이 있어야 상대를 협상으로 끌고 올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외교의 한복판에서 또 내란을 이겨내는데 한복판에서 열심히 국민과 함께 싸우고 또 일의 성과를 내주시는 박선원 국회의원님과 함께 해주셨고요.
우리 박선원 국회의원님의 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끝내주는 경제 이광재였습니다.